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잔 브라흐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두 번째 시간으로 111페이지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1975년경에 태국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목격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행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한 국가의 정부가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는가를 개인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었다. 1975년 남부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가 불과 며칠 간격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당시 서양 열강들은 도미노 이론에 의거해 태국이 그 다음 무너질 차례라고 내다보았다. 그 시절 나는 태국 북동부에서 푸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푸중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수행의 한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설픈 스님, 우리가 풋복숭아 얘기할 때 그런 풋중, 중은 중인데 아직 제대로 된 중은 아닌 그런 생활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거주하던 절은 태국의 수도 방콕보다 하노이가 두 배나 가까운 거리였다. 우리는 대사관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개 작전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태국이 조만간 공산 국가가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기서 이제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이분이 이제 서양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태국은 아마 당시에 왕정 국가였습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좀 민본주의는 몰라도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잔차는 매우 유명한 수행자여서 태국의 많은 고위 장성들과 정부 관리들이 조언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의 절로 먼 길을 찾아오곤 했다. 나는 이미 태국어에 능통했으며 라오스어도 약간 더듬거릴 줄 알았다. 덕분에 상황의 심각성을 내 부인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군부와 정부는 국경 밖의 붉은 군대보다도 나라 안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그 동조자들을 더 염려했다. 수많은 총명한 태국 학생들이 공산주의 게릴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북동부로 정글로 몰려갔다. 무기는 태국 국경 밖에서 공급되었고 훈련도 그곳에서 행해졌다. 붉은 물이 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그 밖의 필수품들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이렇듯 그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으며 분명히 기분 나쁜 위협 세력이었다. 기분 나쁜 위협 세력이었다. 태국 군부와 정부는 세 가지 전략으로 해결책을 세웠다. 그 첫 번째는 자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기지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병사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1979년과 80년 사이 홀로 명상할 만한 산과 밀림을 찾아다니며 방랑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당시 나는 태국군 정찰병들과 곧잘 마주치곤 했다. 그들은 내게 조언을 주곤 했다. 그들은 산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이르곤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기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다른 쪽 산을 가리키며 그곳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없으며 명상하기 좋은 장소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들의 조언을 새겨 들어야만 했다. 그 해에 공산주의자들은 밀림 속에서 명상하는 몇 명의 방랑 수행자들을 납치해 목숨을 빼앗았다. 심하게 고문을 한 다음 그렇게 했다고 나는 들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제 방랑 수행자들이나 지역 주민 내지는 창녀들 이런 사람들로 위장해서 이제 스파이들을
세력들이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문을 당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명상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신들의 이제 대의 명분과 투명성,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명상수행한다고 그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 동안 적절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무조건적인 사면이 실시되었다. 공산주의 반란군 중 하나가 그때까지의 주장을 버리고 전향을 하면 그는 단순히 무기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나 대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아마 감시 정도는 받았겠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나는 꼬우엉 지역의 한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두어 달 전에 마을 밖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매복해 있다가 태국 군인들이 가득 찬 지프차 한 대를 공격해 모두를 몰살시켰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거의가 공산군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군은 그들을 자유롭게 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산군에 동조하는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공산군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마을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생활상과 많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게릴라 지역에서 새 도로가 건설되고 낡은 길들이 재포장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제 시골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확물을 도시에 내다 팔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리고 태국 왕이 직접 나서서 수백 개의 작은 저수지들과 관계 수로들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댔다. 그 결과 북동부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은 해마다 쌀농사를 이모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외딴 마을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더불어 학교와 진료소가 세워졌다. 아마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태국의 가장 빈곤한 지역이 수도 방콕에 있는 정부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피었다. 한 번은 밀림 속에서 마주친 태국 정부군 순찰병이 내게 말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책을 겨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인 태국인들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거나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가다가 나와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새로 산 손목시계를 보여주거나 신형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회주의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동료 병사들의 경험이기도 했다. 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해 너무도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젊은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인내와 자제 덕분에 그들의 분노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사면을 통한 용서는 그들이 안전하고 명예롭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개발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가난한 시골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안겨주었다. 시골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기존 정부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자신도 밀림으로 뒤덮인 산골짜기에서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둘씩 총을 버리고 그들의 가정으로, 마을로, 또 그들의 대학으로 돌아갔다. 1980년대 초에 이미 반란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인 정글부대 지휘관들도 투쟁을 포기했다. 한 번은 방콕 포스트 지의 특집 기사에 한때 나라의 안녕을 위협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머물다가 이제는 버려진 밀림 속
동굴들로 태국 관광단을 이끌고 다니는 발빠른 사업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 반란군 지도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무조건적인 사면이 이루어졌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물론 그들은 처벌받지도 추방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태국 정부의 주요 요직이 제공이 되었다. 그들의 지도력, 힘든 환경을 견디는 능력,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산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토록 용기 있고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쓸모없이 희생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실화이며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태국 북동부의 시골 사람들과 병사들로부터 직접 들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기도 하다. 슬프게도 이러한 기사는 어떤 매체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전국 공산주의 반란군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태국 정부의 장관으로 봉사하고 있다. 자, 이거를 읽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바는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던 시절, 그 시절에 태국 정부에는 참 현명하게 당시 위기를 넘겼고 아마도 태국 정부 내에 누군가가 뛰어난 인물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왕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에 총리나 대신 중에 누군가는 어,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아잔 브라우마의 눈에 비친 태국군 및 정부의 정책 중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제와 용서. 아마도 이제 승려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릴라들은 분명히 무장한 상태였을 텐데 그들을 아무런 처벌도 없이 용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과정에서는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잘 모르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명상 수행자들이 목숨을 뭐 잃었고 그리고 정부군 트럭 지프차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뭐 징계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생업에 종사하게 했다. 이것은 아마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만 이렇게 좋은 면만 보려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태국 국왕이 적극 나서서 도로와 저수지를 정비하고 학교와 진료소를 세워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과감한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자든 반란군이든 정부군과 싸워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기도 한 걸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이제 도로와 저수지를 정비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동학구 한말 시대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 고부 지금의 정읍이죠. 고부에서 그 고부군수 이제 조병갑이 뭐 아주 뭐 터무니없는 그 착취와 뭐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쓰면은 뭐 물에 관한 것도 세금을 물리고 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동학농민 운동이 고부에서 먼저부터 발생을 했는데 아마도 태국에서도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역의 뭐 지주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뭐 유착 세력 등이 저수지의 물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떤 뭐 주민들을 뭐 과도하게 수탈을 한다거나 대부분의 그 일반 백성들 국민들은 농민들은 쉽게 봉기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봉기하지를 않는다는 것보다는 쉽게 봉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날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한다든가, 요번에 농사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계절에 먹을 게 없다든가 하는 이러한 생활에 극단에 몰린 사람들의 경우가, 봉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가 상당히 썩었다, 상당히 썩어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방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봉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 태국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제가 뭐 나중에 스터디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정부군이 뭐 이렇게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근본 해결책을 세워서 공산주의가 자연적으로 소멸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반란군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태국 정부가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정부의 요직에 기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 2명 정도 기용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들의 능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산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태국이 당시에 이제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정과 부패와 그런 수탈에 깊이 연루된 그 정부의 대신 한 2사람 정도를 징계를 하고 뭐 삭탈관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고발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 한두 명을 발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던 태국의 현대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뭐 정확히는 역사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주로 한중일 3국의 역사를 공부했지, 태국이나 베트남의 역사는 뭐 단 한 권의 책도 읽은 적도 없고, 단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출판된 게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일본사에 관련되는 부분도 대학교 3학년 때에 일본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저희 학교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해서 일본사를 뭐 조금이나마 임진왜란 관련되는 내용을 강의하셨더랬었는데, 거의 뭐 한국사나 이제 중국 역사를 공부했었습니다. 네, 태국의 역사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